어떤 삶을 사느냐에 좀 달려있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부 기준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5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5억인데 이게 상당히 좀 큰 돈이 되는 이유가 이 5억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구 2천만 가구 중에서 400만 등 안에 들어갑니다. 1등부터 2천만 등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중에 상위 20% 커트라인이 5억입니다. 예, 집값까지 다 포함한 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에 좋은 면은 정보를 많이 이렇게 전할 수 있고 저만 해도 인터넷 없이는 이제 참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쁜 점이 뭐냐면 허세가 너무 심해요. 인터넷에 특히 인스타가 문제인 것 같은데 한 번만 이렇게 열고 있으면 너무 세상이 거기는 화려한 세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실은 사실 짠내 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한 5억 정도면 이미 한국의 상위 20%고 한국은 세계에서도 그 인구가 1,000만, 2,000만 넘는 나라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거든요. 1등부터 50등 사이에 이제 상위권의 커트라인이 얼마냐면 2억 4천이거든요. 100세까지 살았을 때 월 생활비 어느 정도로 계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통 250만 원이죠. 한 달 250만 원? 중환값. 그래서 월 250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1년에 한 3천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65세 넘으면 국민연금 나오니까 국민연금이 뭐 암만 못 나와도 한 100만 원 나온다고 치면 인플레를 감안해서 대략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넉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월 뭐 250에 연 국민연금 포함해서 3천 정도의 소득으로 우리 살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순간 이 5억 가지고 있으면 6%로만 운용해도 5억이 유지되면서 우리가 3천만 원씩 뺐어도 되고 사실 3천 안 뺐어도 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받을 때는 그보다 적겠으니까. 또 국민연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 연동돼서 인상돼요. 그러니 5억 가지고 계신 분이 난 노후가 불안해요 그러시는 분은 6%로 수익을 내는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비 성향이 은퇴한 다음에는 현역일 때보다 훨씬 적게 쓰거든요. 좀 파이어 한 2년 해서 놀고 있을 때 소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일정들을 소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교통비도 일단 절약되고 밖에 나가서 외식비도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으면 되고 또 체험 소비 어딜 꼭 해외여행 가야만 즐거운 게 아니라 아내랑 손잡고 이렇게 한강공원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맞아요. 무료잖아요. 현역 때에 비해서 은퇴 이후의 소비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30-40% 줄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 안 하고 또 자녀는 영수국 전부 과외시킨다. 뭐 정도로 자꾸 이제 그걸 에스컬레이트 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네.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략 5억이면 굉장히 넉넉하고 또 1인 가구고 난 애 없다 그러면 2억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40대 직장인들이 지금 이 목표 설정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스텝을 밟아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월급을 올리면 그러니까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 없이는 회사에서 일이 안 돌아가게 만들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연봉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현실적인 운용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용이 또는 재테크가 왜 그렇게 실패하냐 하면 이게 중간이 없어요. 끝과 끝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 끝 짠내 챌린지, 왼쪽 끝 잡코인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SNS에서 누가 인증하고 뭐 이것만 하면 돈이 복사되고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부자 되는 건 능지순서다. 뭐 저한테까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홍 박사님을 모시고 그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해서 태워요. 그러면 내가 딱 들어가면 그게 일주일 더 가고 이제 항상 법칙이죠. 그날은 안 빠져. 근데 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주말이 무서워요. 사라지거나 뭐 0이 되거나 피를 토하고 나의 모든 여윳돈 또는 중요한 종잣돈 중에 일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은행 예금만 합니다. 근데 은행 예금을 한참 하고 있는데 또 금리 3% 이것도 귀해 하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데 또 몇 년 뒤에 또 누가 옆에서 부자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 표지가 끊어져요. 그때 포모에 팍 흔들리면서 하면서 다시 가거든요. 한 3년마다 와요. 이게.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고 아니 계시네요. 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런 투자법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부터 좀 덜 깨먹는 그러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10년 만에 파이어한 거죠. 와. 그 전략 가지고 10년 만에 파이어하고 한 2년 놀다가 심심해서 친구 사무실 놀러 갔다가 이렇게 다시 창업하게 됐는데 와. 어떤 거냐면 그 달러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 다 쓰레기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 일본밖에 못 가잖아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왜 미국 괌 못 가냐고. 환전하는데 가서 쓸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나 세상이 어렵고 뭐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 환율은 그냥 주풍낙엽이에요. 환율 300원 오르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런 통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 앉은 자리에서 약해진다고요.
주식 환율 급등할 때 잘 되는 거 봤어요? 부동산 2022년에 서울의 실거래가가 20% 빠지는 거 봤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올 때 일단 환율이 급등하는 나라고 우리나라 원화자산들은 전부 다 죄다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1단계 달러로 저축하자고요. 제가 15년 전, 16년 전에 개발한 방법이 이겁니다. 돈이 생기는 족족 환율 가리지 않고 그냥 달러를 계속 예금하는 거예요. 한 10만 불까지 하면 1억 넘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저축하면 뭐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을 하든 1,000만 원 저축을 하든 1,000만 원 저축하면 한 8년 걸릴 거고 왜냐하면 외화 예금도 이자가 나오니까 8년, 9년이면 될 거고 3천만 원 하다 그러면 3년이면 될 거고 왜냐하면 그 복리니까 10만 달러쯤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홍 박사가 자꾸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저 큰 얼굴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죠? 얼마 전에 1,400원 갔을 때 제가 얼마나 방송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 안 망하는데 우린 망한다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때 주식도 뭐 폭락하고 2,500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 환율 올랐네? 너 평균 매입 단가 1,300원인데 1,400원 우와 환율 한 거의 10% 낮고 그 사이 이자만 한 4, 5%씩 매년 받아도 한 20% 낮잖아요 수익이. 오 고마워. 그리고 팔아서 그때 제일 싼 거 뭘 사야 되죠? 수출주 주식. 예,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높은 상태 유지해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정말 거기서 돈 못 버는 회사는 망해도 싸. 근데 환율이 예전에 1,100원, 1,200원 하던 나라가 1,400원인데도 돈을 못 번다? 그런 회사는 경쟁력이 없는 회사죠. 어느 정도 경쟁력만 있다면 환율이 200원 올라가고 300원 올라갔는데 거기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런 회사를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당신의 투자는 실패한 거죠. 어떤 회사를 사야 된다? 환율 200원, 300원 올라가면 1년 뒤에 이 회사의 이익이 잘 나는 회사. 왜냐하면 당장은 기업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1년 지난다고 생각하면 이 그때가 환율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건 모르죠. 그럼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고 들면 투자에서 실패하는 지름길이고요. 그때 흔들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뭘 알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바닥인지 고점인지 누가 알아요? 네. 지금이 고점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그런 사람들 다 망한 다음에 바닥이 오고 고점이 오더라고요. 저는 31년 했잖아요, 이 일을. 방향은 전 알아요. 근데 타이밍은 전 모르겠어요. 저는 방향.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한다. 그럼 1년 뒤에 수출 기업들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쉬워요, 투자가. 저는 1,100원 깨지면 득달같이 달러로 대부분의 자산을 다 바꾸거든요. 그때가 항상 보면 우리가 국뽕 채널들이 흥할 때예요. 우리가 세계 몇 대 기업이 어떻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한 나라다 그러면 한국 원화 다 팔아. 한국 수출 기업 다 팔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도 있고 훌륭한 회사지만 독점은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아니잖아. 애플 아니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요. 꼭지를 잡겠다, 바닥을 잡겠다는 생각 버리시고 그냥 우리가 3천만 원 가진 직장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매년 한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모아서 투자를 한 다음 3년만 하잖아. 올해 3천, 내년에 한 2천, 내후년에 2천 해서 7, 8천 만들어놨는데 환율 올랐다. 갑자기 환차익이 엄청 날 거 아닙니까? 환율이 안 올랐다. 계속 저축하면 되지. 달러를 팔아서 출주를 사는데 네. 반도체, 자동차 그 안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이익이 좋을 회사를 저는 요새 조선주도. 아무튼 그런 걸 사는 거죠. 사놨다가 뉴스에서 보이지 않고 주변에 다 돈 벌었대. 그러면 한국 주식 잘 투자했고 다시 달러 저축으로 우린 돌아가자. 저는 그렇게 해서 파이어 했습니다. 딱 10년 만에 파이어 할 수 있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 500원 올랐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랑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300원 올랐죠. 2015년 중국 위에나 평가절하 때 300원. 그 다음 2020년 코로나 때 300원.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300원. 지금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딱 15년, 16년 동안에 5번. 우리나라에서 안정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온탕, 냉탕, 양은 냄비예요. 라면 끓이기 좋은 양은 냄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대세 상승이다. 무조건 매도시. 추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된다. 매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 거 안 돼요, 우리는. 다음 사이클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봐요, 밸류 프로그래밍이 뭐니, 되던가요? 네. 왜 안 되는지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부 충격에 경제가 너무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주에 대한 쉽지 않은 나라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3천만 원을 가진 직장인들이 이렇게 해서 10년을 굴려가면 충분히 파이어 가능하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운 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책 한 권 쓰면서 그 전략을 소개하면서 저의 그동안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검증해서 이제
마님이랑 둘이 엑셀을 키고 옛날 저희 월급 통장, 이제 자산잔고 통장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는데 못 버는 해도 한 10% 정도는 뭐 손실 나는 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손실로 안 잡힌 이유는 그 해는 열심히 저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이 잘 안 되고 환율이 우리가 샀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저축해서 달러를요? 네, 달러로 더 저축을 하는 거죠.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수로 달러를 저점에 사겠어요. 제가 사고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몇 년 고생한 게 한 방에 그 해는 더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돈을 많이 벌었던 해는 2020년에 코로나 때 제 인생에 제일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커지면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그냥 수억 벌었어요. 차익 실현을 그 해 우리나라 원화자산이랑 원화자산은 팔 수 있는 자산은 다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억 벌죠. 이 국룰이 정말 깨지지 않는 건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러를 사면 되는 거죠. 너무 고맙죠. 미국이 잘나서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이 유럽 뭐 망해가는지 한 20년 돼 가고 있고 미국의 우리 IT 기업 그러면 메타부터 우리 아까 레딧, 엔비디아 뭐 100개는 안 돼도 한 50개 정도 기업이 떠오르죠. 자, 그러면 유럽의 테크 기업은 ARM, ASML, SAP, 스포티파이 정도 이게 전 세계 100대 IT 기업에 들어있는 유럽 기업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100대 IT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부터 여기서 텐센트에 바이두에 뭐 줄줄이 나오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일개 국가보다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 기업 수가 적어요. 게다가 ARM은 또 영국 거도 아니고 손정희 회장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유럽 경제는 언젠가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끝도 없이 추락 중인 거죠. 중국? 무서워서 중국 위 하나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저희 중국 얘기도 또 할 거잖아요. 근데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 그러니까 거긴 재산권의 보호가 있는가? 내가 중국 외환의 자산을 가지고서 거기서 중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걸 팔고 나올 수 있는가? 나올 때 혹시 뺏길 가능성은 없는가? 알리바바 마윈 회장님조차 해외 생활을 전전하시는데 당신은 마윈 회장님보다 빼기 좋은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달러가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최고다가 아니라 그렇죠. 딴 나라가 헐 못하니까. 이 시장에 대응하면 답이 있다는 말씀. 그렇죠. 너무 예상하고 예측하려 노력하지 말고 차기 다음 10년은 중국이야. 다음 10년은 인도야. 정말 공부해보고 그런 소리 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현재 상황을 보고 어디가 더 믿을만해? 네가 부자라면 위에나로 네 모든 돈을 넣을래? 달러를 보유하는 게 나아. 그럼 뭐 양자한 선택밖에 없으면 무조건 달러잖아요. 궁금한 게 또 우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타이밍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지금 그러면 아까 3천만 원 가진 직장인들에 대해서 어떤 투자법이 되는지 우리가 달러, 수출주 이렇게 대외 환경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을 그럼 보고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지금 저는 환율이 수출주요. 1300 오늘 기준 한 68원, 70원 네, 우리나라 오락가락해요. 기업들 올해보다 내년 이익이 더 좋아지죠. 그러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엄청 좋아져요. 잣대를 가르쳐드릴까요? 첫 번째, 매출의 90% 이상, 80% 이상이 해외에서 날 것. 두 번째, 대주주가 외국인일 것. 세 번째, 국민연금이 10% 이상 갖고 있을 것. 연기금이 10%, 대주주 외국인, 수출 비중 80에서 90%의 매출액.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느냐. 이러면 주가가 또 선반영했다 할지라도 이제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뭐 선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꾸 따지는 것 자체가 벌써 투자에서 맞아요. 실패로 가는 길이죠. 그런 걸 따지는 자체가 너무 올랐다고만 생각하게 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익 대비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팔아야죠.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올해 내년 이익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저 주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회사가 지금 고점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거는 경마에 베팅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냥 취미 삼아 내 전체 자산의 1% 정도만 그렇게 투자하세요. 재밌죠? 저도 1% 정도는 코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9%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달러와 우리 수출주에 대해서 이렇게 시소를 하거나 또 그게 너무너무 힘들면 둘 다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저는 반반 투자 전략이라고 부르죠. 아까 외화 예금 얘기를 하셨어요.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거나 조언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요새는 또 외화예금이 좋아요. 예, 근데 기업들 사이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그 은행들이 이
투자하는 상품들을 엄청나게 내놔서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미국 ETF, 미국 외화예금에 투자해주는 ETF가 있거든요. 소풀이라고 해요. SOFR이라는 ETF를 사면 되는데 요즘은 시중은행에서 내놓는 달러나 각종 외화 관련돼 있는 투자 상품들, 외화예금 상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이 높습니다. 은행에 가서 가입할 상품은 외화예금 말고는 없다. 왜 그러냐면요. 중도 환매 수수료가 너무 커서 그래요.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는 외화 투자 상품들이 그리고 환전 수수료까지 깎아주는 상품들이 최근에 몇몇 은행에서 나왔으니까 검색 부탁드리고요. 그거 귀찮다 싶으시면 SOFR 사면 됩니다. 작은 부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나라만큼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왜 기회가 열려있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래도요. 연평균 임금이 한 5%씩 오르는 나라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본처럼 30년 넘게 임금이 제자리 걸음하고 실질 임금 빠지는 나라에서 재테크가 되겠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나라죠. 두 번째는 더 좋은 게 뭐냐면요. 3년마다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어그로를 끄는 유튜버들이 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잖아요. 공포를 조장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우리 너무 좋은 게 매번 우리한테 투자의 기회를 주시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조회수 끌려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좋은 나라 펀더멘탈, 우리나라보다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나라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그러면서 환율을 끌어올려줘. 내가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부자 될 기회가 많아요. 한국은 재테크하기 너무너무 좋은 나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실적 목표로. 근데 수출주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달러랑 주식이라는 포트폴리오만 가능한데 부동산도 갖고 계셨던 걸 보면 뭔가 그 다른 공식도 있으신가 본데요. 예, 이제 부동산은 주식만큼은 자주 기회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좋은 자산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저는 2번 매매했는데 첫 번째 매매가 2015년이었고 두 번째 매매가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사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2015년에는 아현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그때 거의 미분양 상태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분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싸게 갖고 계신 분한테 무피로 샀어요. 그 아파트를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 팔아서 달러를 또 들고 있었는데 2022년 주택가격이 폭락하길래 또 갈아탔죠. 2020년에 잊을 수가 없는데 3월 19일 날이 종합주가지수 1450포인트였어요. 그때가 삼성전자 3만, 급락하면서 예, 3만 전자. 동학개미 쫙 몰렸던 그때군요. 예, 그때 보유하던 달러는 다 팔아서 주식을 산 다음에 그해 10월쯤에 주식을 다 팔았죠. 그때가 종합주가지수 2700, 800 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달러를 다 팔고 집도 팔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달러를 사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1100원 깨질 때부터 계속 샀죠. 그렇게 투자를 3번 정도 한 거죠. 1100원 깨질 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1370원대입니다. 거의 최근에. 재작년 2022년에 이제 집을 살 때는 1430원에 달러를 다 팔았습니다. 요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는 제가 31년 동안 이코노미스 생활할 때 전반부 15년은요. 투자에 막아 낀 15년이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맨날 왜 틀렸나를 알게 됐어요. 좀 지나고. 자꾸 맞추려고 그랬어요. 시장을. 예측해서 맞추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2008년에 제가 KB은행으로 증권사를 다니다 옮긴 다음부터는 대응하려고 했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달러를 팔 때다.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 달러를 살 때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2016년과 2022년 중요한 매매를 했던 시기라고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명확한 타이밍이 있으셨던 건가요? 힌트? 부동산은 더 쉬운데 사실 주식이 제일 어렵고요. 부동산이 더 쉬웠어요. 타이밍을 잡으시기에. 부동산은 여러분들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자신이 좀 잘 아는 동네를 한두 군데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젊어서 덜컥 부동산, 특히 이기 신도시 갭 투자 바람이 불 때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부동산 폭락한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고요. 2021년 후반의 동영상들 보시면 제가 엄청나게 부동산에 대해서 비관론자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팔면 되고요. 파는 건 이제 귀신같이 잡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더 쉬운데 부동산이 참 쉬워요.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면 이 동네가 비전이 있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사면 5년, 10년은 살아야 되는데 10년 안에 뭔가 좋아지는 게 보이는 동네를 살아야 집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가지잖아요. 첫 번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가? 두 번째, 학군이 조금씩 좋아지는가? 세 번째, 교통망이 개선되는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를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레떼르에 우리는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금천구를
열심히 쳐다보거든요. 왜 금천구를 쳐다보냐? 가장 렛데르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노도강 금강구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서울의 강남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은 전부 2021년 최고가에 근처에 있거나 도달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고점에서 30% 이상 폭락한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긴 저대로 계속 갈 거야 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죠. 싸다 일단. 그죠? 두 번째, 근데 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안산선 개통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결국 늦어도 내년엔 될 거 아닙니까? 2055년 되는데 9호선 급행열차랑 같이 급행열차가 운행돼요. 그러면 여의도까지 2정거장 정도면 운행이 됩니다. 가는 동안에 7호선, 9호선 환승도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런데 이번에 실시 협약 타결된 거 보셨겠지만 광명에서 강서 가는 역시 대심도 지하차도 건설이 확정됐죠. 거기다 대장 홍대선이 지금 생기고 있죠. 이번에도 확정됐습니다. 그것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서부간선도로도 다 지하화가 돼서 옛날만큼 그렇게 줄 것처럼 안 막히고요. 월드컵 대교도 개통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거기는 안 좋은 동네에 찍혀있죠. 그런데 애들이 시장에서 아무런 인정도 못 받고 완전히 폭락해 있는 상태. 그리고 학군지 아니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보면 학업 성취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상위 90%입니다. 하위 10%라는 말을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액연봉자가 가장 많이 다니는 직장이 어디예요? 여의도잖아요. 거기로 가는데 15분 컷, 20분 컷으로 가는 아주 쾌적한 교통망이 생기면 계속 거기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 거 가격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21년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했어요. 근데 안 사거든요. 사람은 렛데르. 여기가 되겠어? 우리가 서반포 사태 알잖아요. 막 웃자는 비아냥거리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흑석동 살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때는 흑석동 그러면 에이 거기가 되겠어? 늘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항상 안 할 핑계만 찾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투자가 너무 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 젊은 부부들이 거기 가서 살 가능성이 있는가? 학군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교통망이 좋아질 것인가? 그러면 셋 중에서 2개 정도 되는데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폭락해 있고 거의 가격이 부담되지 않은 정도까지 내려가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런 지역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맨날 강남만 쳐다보면서 자기 순자산은 30억이 안 되면서 왜 거기만 보냐고요. 상위 1%만 보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상위 20%가 현실적인 목표 아니냐. 적어도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홍춘영의 경제 강의 노트를 볼 만한 분들은 재테크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 공부해 보려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집 사기 좋은 시기가 계속 오고 있는데 저기는 안 돼. 그게 핵심인가? 판교가 왜 저렇게 올랐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때문이잖아요. 신분당선 때문이고 거기가 강남이랑 거리 인접성, 클러스터와의 인접성, 거기다가 단지가 처음에는 공사판이었지만 동판교든 서판교든 아무튼 쾌적한 지구가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지면서 장화 신고 들어간 분들이 다들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뭐 그런 지역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보이는데 인구가 앞으로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교통망이 좋아질 지역, 그런 데들에 대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홍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아직 30대니까 나한테 기회가 10번은 있네. 왜냐면 30년 일할 거니까. 이렇게 좀 길게 좀 편하게 당장 부자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좀 이렇게 건전한, 좀 단단한, 뭔가 안티프레자일한 그런 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강의를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대표님이 오늘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이야기 다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노후에 돈 없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가 필요한지 오늘부터라도 노후에 필요한 돈, 내가 앞으로 이제 집 살 돈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좀 명확하게 좀 계산하고 현실을 가깝게 마주하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중국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지금 현 상황 어때요? 잃어버린 10년이 진행 중이죠. 2016년부터 진행이 시작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9년, 8년째. 그럼 뭐 가장 대표적인 단순한 사례가 대졸 실업률이 3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되거든요. 작년 6월인가 5월에 발표가 중단되기 전에는 40%도 찍었습니다.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예, 의미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없다 정도를 넘어서서 내수 경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설이잖아요. 부동산이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대책 나왔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70대 개발업체의 지난 3월달 기준 판매 실적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40%. 그리고 작년은 또 재작년 대비해서 역시 마이너스 50%였거든요. 80%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인프라 이야기 많이 하던데 거의 죽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이제 디벨로퍼들은 집이죠. 인프라는 이제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 이런 부동산 쪽을 봤을 때.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중국의 도시 지역의 취업자의 40%가 건설 부동산 부문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연쇄적인 악영향이 생기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주택 건설도 제대로 안 되고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가운데 그쪽에서 고용이 줄었을 거고,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들의 주택 보유율이 90%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56%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90% 정도 되니까 그게 재산의 대부분이고 또 부자는 한 채 더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격이 이제 신축 주택의 판매 가격 정도를 보면 고점에서 약 20% 정도, 기축 주택 판매 가격은 30% 이상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일선도시 통계나 좀, 그러니까 상해, 북경 이런 도시를 일선도시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광역시 정도까지겠죠. 그런 도시들의 가격은 좀 믿을 수가 있는데, 이선도시 뭐 난징이라든가 정저우라든가 이런 데들, 또는 삼선도시 가면 뭐 란저우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가격이 저게 맞는지 잘 어렵죠. 그래서 전국적인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2022년에 폭락하고 우리 23년에 바로 반등했는데 중국은 작년에도 빠졌고 올해도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처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럼 왜 중국을 거기다 비유하냐면 네. 바로 중국 부자들이 자기가 보유한 위안화를 어떻게든 다른 나라 화폐로 환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사회가 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마윈 이야기를 아까 전 시간에도 했었지만, 중국의 부자들이 최근에 일본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산다고,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뉴스로 떴고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행한 나라구나. 그 밑에 있는 대졸 실업률은 막 30에서 40% 정도를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더 나가서 부자들은, 이 시스템의 가장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언제 당 기율위 이런 데 불려가서 반성문 쓰고 쫓겨날지 또는 재산을 다 뺏길지 모른다라는 공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관시 뭐 이런 거에 잘 써야 되는 그런 걸 무서워하는,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위안화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못 오른다고 생각하면 이 돈을 빼서 해외로 가는 게 무조건 이기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가기만 하면 왜 카지노로 달려가는가? 왜 그런지 이제 아셨죠? 예, 사실은 칩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를 중국에서 완전히 못하게, 거의 사형에 준하는 범죄로 규제하는 이유가 이 환투기를 못하게 하려고.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서 구멍은 뚫리는데도 정부가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통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면 암시장, 블랙마켓이 발전하는 거고, 네. 그 블랙마켓 속에서 이제 연쇄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불황이에요. 불황인데 이 불황을 딛고 일어서기에 지금 중국이 좀 정책을 잘못 쓰고 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이 전부 다 돈을 빼돌리고, 그리고 중국 돈의 가치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중국 정부 내부 결속력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뭐 경제 살리는 것 어찌 보면 쉬웠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부양책 나오면 막 주가도 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손쓸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 외환을 통제하는 거를 빨리 중단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나쁘고 부동산이 붕괴됐어요. 공급 과잉에 수요는 약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내렸죠. 그래서 중국의 예금금리가 지금 1.3%인가 그래요. 자, 근데 미국 예금금리가 얼마죠? 5.5%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국 부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외화예금 가입하고 싶겠죠. 근데 아무나 외화예금 가입 못하게 정부가 막아놓으면 어떡해요? 기업이나 금융창구를 통해서, 또 수출입 거래 등을 통해서, 또는 해외여행을 나간 이 단간부들이 또는 공산당원들만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나가서 카지노에서 마치 자기 돈을 다 잃어버리고 칩으로 바꿔서 그걸 조금 할인해서 옆에 가면 외화예금 통장, 달러예금 통장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오히려 경기가 더 나빠지겠죠. 금리를 내린다는 건 일정 부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돈이 더 못한다는 돈이 더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중국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 이구환신이라는 걸 하는데, 구형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연비가 좋거나 저전력 설계가 돼 있는 신제품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구환신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죠? 소비를 약간 예, 키우겠다는 그래서 건가 지금 봐요. 중국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 게, 왜냐하면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참고로 한국은 50%가 안 됩니다. 일본이 220%, 이탈리아가 130, 140 정도.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부실한 나라는 일본이고, 그 다음 2등이 중국이나 이탈리아 레벨인 거죠. 자, 이 돈을 그렇게 써서 경기가 올해는 좋아지는데 그 뒤에 유지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정부가 30년짜리 국채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죠. 야, 이거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또 오르긴 어려운 게, 재정 지출한다고 해서 차 사게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30년 동안 불황에 빠져 있다가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N저잖아요.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60엔까지 가면서 일본 부동산이 너무 싸지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부자들이 가서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엔화를 시장에서 거래되게 자유화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을 개방해서 이런 또 환투기들 오픈해버리는 거죠. 외환 보유고 믿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산 저가 공산품들의 경쟁력도 세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해외에서도 돈도 들어오게 자유화해버리면 일본이 했던 아베노믹스처럼 중국도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못하냐? 통제력을 잃기 싫으니까. 그리고 환투기 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환율이 더 오르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 중국 경제가 당장이야 이구한신하고 재정 지출하면 살죠.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될 여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2016년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9년의 추세를 돌릴 만한 어떤 반전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가 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일시적인 반등 같아서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저는 올해는 좋게 봐요. 짚고 가보자면 중국이 잃어버린 9년에서 8, 9년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기를 앓을 때도 미열이 지속되면서 점차 이렇게 사그라드는 이런 침체가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처럼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될 기미도 있는 건지 굳이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중국 경제를 진단해 본다면요? 전자죠. 근데 이게 재작년 2022, 23년에 중국이 확 나빠졌는데 올해 좋아진 게 이 모양이니까 문제인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확 안 올라가야 좋아지고 있는 되는데 작년에 네. 못 올라갔잖아요. 2023년 코로나 관련해서 리오프닝 했는데 이야기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죠, 심리가. 회복시키려고 지금 돈을 푸는데도 잘 안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제 시진핑의 욕심이 있다 이렇게 아니 설명을 뭐 해주세요. 시진핑의 욕심이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의 어떤 통제권, 통제력을 계속 쥐고 가고 또 그거에 기반을 해야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파워는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의 선물, 프레젠트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제 투명하게 가격이 책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상대의 호의를 사기 위한 선물이 필요한 그런 사회였던 거고 그거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은 그 선물의 최종 수혜자들이잖아요. 그걸 자원을 배정할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권력을 좀 놓고 시장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불평등을 시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좀 나라는 어려워져도 평등해지는 게 좋다. 옛날에 그 덩샤오핑 이전에 마오쩌둥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정책이 회귀한 거죠. 회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좀 경제는 어려워도 도시 지역에 저 부동산 가격이 말이 되냐. 저런 버블은 날려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견뎌내야 돼. 라면 이제 정신 승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는 항상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말 심리가 죽거나 경제 전체의 물가가 영 못 오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일본처럼 저 몇십 년 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아예 그냥 재작년에 더 박살났을 때 확 올려내는 어떤 대규모 개혁을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하고 지금 결국 가장 쉬운 선택지인 재정을 쓰는 그러나 이제 그건 미래를 파는 짓이잖아요.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린 수출 의존도도 높잖아요. 중국과의 연결고리도 깊었고 우리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번 마지막으로 호황의 탄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우리의 회복에 예, 우리를 비롯한 대만이나 일본의 수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대중 수출은 다 마이너스예요. 한국, 일본, 대만 다. 조금 살아나지 않았어요? 예, 뭐 근데 대표님? 뭐 제로죠 거의. 아직도 그에 비해 대미 수출은 막 수십 퍼센트 또는 100% 넘는 증가세가 나타난 대만 같은 경우는 100%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주가가 그렇게 좋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시기. 교역국으로서의 연결을 끊고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 그동안 참 좋은 사이였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2017년, 16년 말이지만 한한령 이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교역국과 전쟁 또는 준전쟁 상태잖아요. 그리고 사과한 적도 없고 남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해놓고 사과한 거 본 적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필리핀하고 저렇게 또 물대포 전쟁을 하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와 죄다 다 싸우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 편 들어서 러시아가 쓰고 있는 무기 대부분은 중국이 공급해주고 있다는 기사도 얼마 전에 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이거 잘못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랑 거래하는 기업도 이제 보이콧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무역을 보이콧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기업조차 보이콧하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이제 이게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중국까지 제재에 들어갈 수 예, 있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 러시아와 무역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그런데 안 그런
기업이 있겠어요? 그거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대중 감정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빠졌나? 특히 이번에 미국의 퓨 리서치의 대중 우호도 조사 보면 지난 40년 중에 최악이거든요. 전체 미국 사람의 80몇 %가 중국 싫어요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겠죠? 한한령 때 두들겨 맞은 게 기억에 선명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적어도 MZ세대들은 중국은 이미 손절했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중국이 그걸 좀 사과하고 다시 복구를 했으면 좋은 기회가 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랑 그렇게 중국이 힘들고 그럴 때 중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그동안 미안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면서 우군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서 미국을 고립시키던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인도랑 그 피비린내 나는 난투국까지 카슈미르에서 있었고요.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거의 준전쟁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엔 필리핀 해안경비대한테 물대포 쏘는 거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그 철판이 우그러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다른 나라와 또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가 우선이 아니고 그 내부의 국민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감정 또는 정부가 우리한테 뭔가 속이 시원한 걸 뭘 해주는 전랑 외교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런 민심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부분, 위기가 되는 부분 나눠보자면 어떨까요? 기회는 중국한테 손절당했을 때 손절했던 기업들은 기회가 왔죠. 안 그랬으면 지금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고생하는 거 보이잖아요. 물론 중국이 큰 시장이라 애플이 못 버렸던 거고 테슬라도 중국에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2016년 롯데그룹, 이마트, CGV 그 꼴 당하는 거 보면서 중국이랑은 사업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거기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줄여온 거라서 이번에 이렇게 또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그 인플레 감축법이나 칩 액트, 그 반도체법 같은 것 덕분에 한국 기업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온 것도 많죠. 당장 화웨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세계 1위를 다시 찾았잖아요. 점유율도 오르고 또 애플이 중국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애플도 지금 점유율 격차가 지난 분기는 벌어졌죠. 세상 만사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고 양면이 있다. 야누스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문제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정부에서 모른 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책은 내놨는데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2006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하고 18년이 지났는데 그 예산을 100몇 조 썼다 그러는데 다 허수고요. 실제로 출산한 가구나 자녀들한테 주는 돈은 연간 2조 원 내외 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서 괜히 돈 많이 쓴 것처럼 포장한 거죠. 왜 안 써놓고 효과가 없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제가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월급 때문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물론 월급 주는 이상은 일 안 하려고 들겠지만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써요? 자기한테 월급 주는 나라가 오랫동안 계속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오랫동안 회사가 기업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방법이 뭐냐면 세금은 많이 걷고 지출을 적게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기재부를 비롯한 관료들은 정부 재정 지출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국감 지나고 난 다음에 예산철에는 각 지역에 이상한 예산들 많이 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일일수록 돈을 안 쓰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잘 조직되어 있는 뭉쳐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 달라고 외치는 건 굉장히 효과가 좋게 전달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일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저걸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갖고 있지 생업을 포기하고 내가 그 일을 뛰어들어서 열심히 할 만큼의 동기가 없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이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라는 거가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다 동의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그 갈등이 나는 건데 근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돈은 2022년 기준으로 단 2조 썼단 말이에요. 그게 양육수당이에요. 20만 원인가? 30만 원 줬죠? 저도 둘째가 막둥이 초딩 때까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성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 최소로 잡아도 1억 2천만 원 정도를 희생하게 돼요. 3년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중앙값 임금이 250만 원이잖아요. 연간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에 3년이잖아요. 임신, 출산, 양육까지. 또는 양육에서 나 회사 복직해도 대신에 이제
가사 도우미를 써야 되잖아요. 그분한테 줘야 될 돈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9천만 원이에요. 자,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경력 단절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이후의 이익은 우리가 또 감안 안 할 수 없죠. 그걸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면 한 1억 2천 정도의 손실이 나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보전해주면 출산 문제 해결이 쉽죠. 한 사람한테 1억을 준다 그래도 우리 20만 명 태어나니까 20조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00조가 넘으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2,200조 정도 되니까 사실 GDP 1%도 안 되는 돈도 안 쓰는 거죠. 그러면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쓰고 있고 대응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허위의식이고 얼마나 국민에 대한 잘못된 숫자 조작이냐. 돈도 안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진단을 들어가 봤을 때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건강상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위험, 리스크,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가질 걱정 이런 걸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놓는 사람이 20만 명이나 되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럼 저출산의 해결 대책 그리고 진짜 문제는 결국 예산 제대로 투명하게 굴러가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육 예산에 100조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 예산에 왜 이렇게 100조를 쓰게 되냐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 일반 국가 재정의 20.7%는 교육 예산으로 배정한다라는 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국가 예산만 500조, 600조 되는 나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쓰냐면 학교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학령 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인구는 계속 줄잖아요. 자, 그런데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교육 예산은 커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인가? 추산해 보면 초중고 학생 한 명당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1년에 공교육비가. 그리고 2050년인가 60년 이후에는 5천이 넘고 70년인가에는 1억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1천만 원만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잘못된 더 인식인가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높아졌어요? 얼마 전에 500만 원인 게 지금 3천, 2천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높아졌냐고요. 샌다고 생각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스마트 칠판 다 들어오고 엄청나게 큰 70인치, 80인치짜리 텔레비전 다 놓고 엘리베이터 놓고 주차장 개편하고 인조잔디로 축구장 다 만들어주고 좋죠. 근데 그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교육 예산 100조 중에서 한 20조라도 빼서 저출산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묻지도 가리지도 말고 1억 주고 매년 아기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회수. 그러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거 아닙니까? 프랑스나 일부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아기 공장 리스크를 보조금만 빼먹기 위해서 일부 여성들을 착취하는 공장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버려진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년 뒤에 아이를 데려와서 건강검진과 성적 테스트라든가 인지능력 테스트들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줬던 돈을 뺐으면 되잖아요.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상각해주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지. 그 돈이 우리나라는 충분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또 지방재정 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소멸되는데 철도를 5만 대 다 놓잖아요. 그리고 다 그걸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했어요. 몇십 조가 드는 국책 사업들 이런 것들. 드는 돈 그거 조금만 해서 그냥 그 지방에 주민등록 몇 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아이만 낳고 또 먹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몇 년간 사는 조건으로 아이 한 명당 1억을 주는 게 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장 일이 벌어질 때는 되게 재정을 잘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보면 우리는 역대 정부가 이게 어느 정당이든 위기에 대한 대응력들은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건 잘해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국가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무능한 정부인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준하는 어떤 개혁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이 비슷한 이야기라도 하는 정당 혹시 보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다시 이야기 안 하는 게 대응인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침묵하는 다수가 이제 그 대가를 함께 치르겠죠. 더 슬픈 거는 부유하신 분들은 이민 가면 해결돼요. 실제로 많이들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제 내의 어떤 침체 리스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귀찮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고 고령화가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임금은 많이 받던 분들이 은퇴하니까 기업 실적이 요새 엄청나게 좋아지죠. 당장 현대차랑 기아차가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 보셨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58년 개띠들이 지금 다 은퇴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막 취업하신 분의 연봉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30년 차 분들의 평균 연봉이 6,500 정도 돼요. 평균이. 근데 이거는 전체 평균이에요. 대기업, 대공장, 노조가 있는 곳의 평균은 4배, 5배 되겠죠. 자, 그런데 50대에 1990년대 초반에 입사하신 분이랑 몇백 대의 경쟁을 뚫고 이번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신 분들 중에 누가 생산성이 더 뛰어날까요? 더군다나 AI 시대가 왔고 로봇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산성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연봉은 많이 받고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엄청난 비용을 썼다고요. 그래서 지난 10년이 한국 노동시장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20대 태반은 백수. 뭐 이런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4, 5년 전부터 지금 엄청나게 고용 여건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지는 고용 여건의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 은퇴하기 전에 연금을 인상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다 연금 받으러 갔잖아요. 60세부터 연금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금개혁 뭐 하든 말든이죠. 난 이미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 한 10년은 우리 경제가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6, 9년 닭띠들은 아직 은퇴 안 했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국민연금을 65세 이후에 받아요. 자, 그러니까 한 10년 남았잖아요. 저희가 국민연금은 10년 동안 있다가 받는 동안에 경제는 성장하면 연금료는 쌓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은 생산성 떨어지던 5, 8년개 때는 은퇴해서 기업 수익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 좋아진 수익을 가지고 지금 당장 AI의 로봇 혁명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경제 좋죠. 그래서 올해 뭐 1분기 성장률 보면 수출이 엄청나게 경제를 성장을 견인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는 1인당 소득은 이제 계속 늘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주니까. GDP는 유지되는데 더 성장하는데 인구는 주니까 1인당 소득은 올라가는 나라가 되겠죠. 다만 이제 그게 10년 뒤에 저희들이 국민연금 받으러 가게 될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개혁, 임금개혁, 연금개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된 한 10년이 1인당 국민소득 기준 역사상 최고를 찍는 그런 시기들이 될 텐데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잘만 활용하면 뭐 당장 출산율이 1.5만 찍어도 연금개혁 걱정은 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연금료를 낼 젊은 노동력이 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첫 출발은 항상 재정개혁인 거죠. 중요한데 아무도 못하잖아요. 재정개혁 1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인구에서 우리가 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출산의 문제, 그 진단, 단답으로 좀 들어본다면 우리 국가 경제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면 중요하게 재정을 써라. 시장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돈인 곳이 시장 경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정말 우리 경제에 있어서 100년 대계를 좌우해 예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정부가 교육 재정에 그렇게 돈을 전체 예산의 20.7%를 투입해서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인구는 주는데도 똑같이 그 돈을 투입하고 투입되는 돈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 지출 구조 조정을 이제 하면 되는데 그게 전부 선거로 당선되신 지방 교육감들이 쓰는 돈인데 그걸 조정을 할 수 있을까? 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정치적인 어떤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번 선거에 당선된 분들은 아직 국회 원구성을 안 하셨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았으니까 그분들이 월부 보고 한 분이라도 마음을 써주시고 돌아가며 공청회도 열고 사회 전체에 문제 제기를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거죠. 우리나라 결혼 제도가 망가진 지 오래됐잖아요. 결혼해본 분들은 이거 다시는 하기 싫다. 그리고 재혼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결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허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결혼식은 또 스몰 웨딩이라는 데 가면 혼자 가서 10만 원 내고 오기가 미안할 정도로 비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신분 증명이거든요. 나는 잘생겼고 좋은 직장 다니고 미녀고 나는 잘 나가의 신호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결혼 제도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결혼한 커플에서만 애를 인정해주고 비혼 커플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니 사생아니 애비 없는 자식 같은 소리를 붙이는 100년 전의 말들을 아직도 쓰고 있는 이 문화 지체.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들의 문화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인 거죠. 소득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데 정치 시스템과 그 문화는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다라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나라니까. 근데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짧은 시기에 너무 부자 나라가 돼서 진짜 우리가 오스트리아나 영국보다 구매력 기준 더 잘 산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더군다나 조상들의 유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우리는 우리 때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 때 이 문제들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남아있는 10년의 그 찬스를 재테크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차원에서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2030, 3040 이들이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똑같아요. 아이도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인생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그 아이는 전체 세계 인류의 상위 10%의 행운을 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너무 안달복달 해주지 말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재테크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면요.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면서 노동시장 여건이 지금 지난 25년 중에 가장 20대 고용률이 높아요. 이만큼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다는 걸 생각하면 먼 미래 이대로만 가면 소득의 30%를 연금료로 내야 된다 같은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전망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나라 되면 이민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민연금료 반납하고 돌려받고 이민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은 열어두고 모든 것은 이것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면 안 돼라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달러 스위칭 또는 자산 배분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고요. 또 책도 써서 저만 혼자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책 쓸 필요 없죠. 근데 다른 분들 설득도 하고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떻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썼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들 많은 힌트와 기회들이 이 인구 절벽 안에서 희망의 이야기로 이 책에 많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인구와 투자의 미래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문제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본질 다시 한번 좀 아로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